세계를 정복한 몽골이 무릎 꿇은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네 곳입니다. 사막에서, 정글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섬에서 세계 최강의 기마 군단이 넘지 못한 벽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칭기즈칸이 죽은 뒤 벌어진 일부터 시작합니다. 1227년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평양에서 카스피해까지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정복한 가장 넓은 땅을 남기고, 보통 이런 이야기에는 뻔한 결말이 따라옵니다. 위대한 왕이 죽으면 제국이 흔들립니다. 아들들이 싸우고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제국은 무너집니다. 흉노가 그랬고 돌궐이 그랬고 알렉산더의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달랐습니다. 칭기즈칸이 죽은 뒤 제국은 무너지기는커녕 더 빠르게 팽창합니다. 왜였을까요? 칭기즈칸은 죽기 전에 한 가지를 해놓았습니다. 후계자를 정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주치, 차남 차가타이, 삼남 오고타이, 막남 톨루이. 몽골 전통대로라면 막내가 아버지의 본거지를 물려받습니다. 실제로 톨루이는 몽골 본토와 군대의 대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칸의 자리도 톨루이에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남 주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무진의 아내 보르테가 네르키트족에게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뒤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친아들인지 네르키트족의 아이인지, 이 의심은 평생 주치를 따라다녔습니다. 차남 차가타이는 이 점을 공개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쿠릴타이에서 주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르키트의 씨앗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주치와 차가타이는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둘 중 누가 칸이 되든 나머지 하나는 칼을 들 것이 뻔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택합니다. 오고타이. 성격이 온화하고 술을 좋아하고 형제들과 다투지 않는 아들. 전쟁터의 영웅이 아니라 중재자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타협이었습니다. 주치도 차가타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선택. 1229년 칭기즈칸이 죽은 지 2년 뒤 오농강 상류에서 쿠릴타이가 열립니다. 칭기즈칸의 유언대로 오고타이가 제2대 대칸으로 추대됩니다. 그런데 이 2년의 공백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톨루이였습니다. 군대의 대부분을 가진 막내. 칸의 자리는 형에게 갔지만 군사력은 동생에게 있었습니다. 이 균열이 나중에 제국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오고타이는 칸이 되자마자 제국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카라코룸. 몽골 초원 한가운데 오르훈강 유역에 세워진 이 도시는 유목제국 최초의 고정 수도였습니다. 유목민이 한 곳에 도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고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원을 떠도는 것만으로는 세계 제국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카라코룸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중국의 잔인, 페르시아의 상인, 유럽의 사절, 러시아의 포로까지. 프랑스 루이 9세가 보낸 사절 리브르그는 이 도시를 직접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교 사원 12곳, 이슬람 모스크 2곳, 기독교 교회 한 곳이 같은 도시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고. 13세기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이단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오고타이가 만든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역참 시스템입니다. 몽골어로 잠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초원과 사막을 가로질러 일정한 간격마다 역을 세웁니다. 각 역에는 말과 식량, 숙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발꾼이 도착하면 말을 갈아타고 다음 역으로 달립니다. 이것을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연결한 겁니다.
유럽에서 중국까지. 이 시스템이 가동되자 카라코룸에 앉아서 제국 전체의 소식을 2주 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세기의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제 택배와 통신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한 셈입니다. 오고타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국 전체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세금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정복한 땅의 장인과 기술자를 카라코룸으로 데려와 기술을 집약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정복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오고타이는 통치의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제국의 기반이 완성되자 칭기즈칸이 남긴 숙제가 실행에 옮겨집니다. 서방 원조 제베와 수부타이가 정찰하고 돌아온 그 길. 10년 전 러시아 초원에서 연합군을 괴멸시키고도 정복하지 않았던 그 땅. 이제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됩니다. Forward! Ride them down! 1235년 카라코룸에서 쿠릴타이가 열립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서방 원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바투, 칭기즈칸의 장남 주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치는 칭기즈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르키트의 씨앗이라는 의심 속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서쪽 땅과 서룸뿐이었습니다. 바투에게 이 원정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주치 가문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투 옆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부타이. 일부에서 말씀드린 숲속 부족 출신의 그 소년. 이제 60이 넘은 노장이었습니다. 32개 나라를 정복하고 65번의 대규모 회전에서 전부 승리한 남자. 바투가 명목상의 총사령관이었다면 실제 작전을 짠 것은 수부타이였습니다. 1236년 15만 몽골군이 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볼가 강 유역의 볼가 불가르였습니다. 이 나라는 1223년 칼카강 전투 뒤 돌아가던 제베와 수부타이의 정찰대를 격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빚을 갚으러 온 겁니다. 볼가 불가르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였습니다. 1237년 겨울 몽골군은 얼어붙은 강을 고속도로처럼 이용해 러시아 깊숙이 밀고 들어갑니다. 보통 군대는 겨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추위와 보급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몽골군에게 겨울은 오히려 이점이었습니다. 초원에서 영하 40도의 겨울을 나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얼어붙은 강과 늪은 기병이 달리기에 완벽한 평지가 됩니다. 러시아가 방어선으로 믿었던 숲과 늪이 겨울에는 몽골군의 진경로로 바뀐 겁니다. 야잔이 가장 먼저 함락됩니다. 5일 만에 도시가 불탔습니다. 항복을 권유했지만 야잔은 거부했습니다. 몽골군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도시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싸우거나 항복하거나. 싸운 도시는 야잔의 운명을 따랐습니다. 블라디미르, 수즈달, 모스크바.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불탔습니다. 당시 모스크바는 작은 목책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가 역설적으로 모스크바의 미래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4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1240년 몽골군은 키예프에 도달합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입니다. 키예프는 러시아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곳, 수백 개의 교회가 있던 도시, 유럽인들이 황금의 문이 있는 도시라 부르던 곳. 몽골군의 사절이 키예프에 도착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키예프는 사절을 죽여보냈습니다. 호라짐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 겁니다.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키예프는 잿더미가 됩니다. 6년 뒤 이곳을 지나간 교황의 사절 카르피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시에는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들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해골이 흩어져 있었다.
러시아를 쓸어버린 몽골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유럽으로 향합니다. 수부타이는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한 갈래는 폴란드로, 다른 한 갈래는 헝가리로. 1241년 4월 9일 폴란드의 레그니차. 폴란드와 독일 기사단 연합군이 몽골군을 막아섭니다. 유럽 최정예 중무장 기사들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거짓 퇴각으로 기사단을 끌어낸 뒤 포위해서 전멸시킵니다. 폴란드 공작 헬리크 2세는 전사했고 그의 머리는 창끝에 꽂혀 몽골군 진영 앞에 내걸렸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1일 헝가리의 모히 평원. 수부타이가 직접 지휘한 이 전투는 군사사의 걸작으로 불립니다. 헝가리 왕 벨러 4세의 10만 대군을 상대로 수부타이는 야간에 강을 건너 기습합니다. 그리고 포위망을 좁히되 한쪽을 일부러 열어둡니다. 도망칠 길이 있다고 느끼면 적은 끝까지 싸우지 않고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적을 쫓아가며 하나씩 쓸어버리는 것이 수부타이의 방식이었습니다. 헝가리군은 괴멸합니다. 왕 벨러 4세는 간신히 도망쳤고 헝가리 인구의 4분의 1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유럽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교황은 십자군을 선포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루이 9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타르타르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지 못하면 그들이 지옥으로 돌아가거나 우리가 그들에 의해 지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유럽인들은 몽골을 타르타르, 즉 지옥에서 온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멈춥니다. 1241년 12월 오고타이 데캄이 카라코룸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바투는 군대를 돌립니다. 새로운 칸을 선출하는 쿠릴타이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오고타이가 죽지 않았다면 몽골군은 정말 파리까지 갔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몽골군은 기마 군단입니다. 말이 뛰어다닐 초원이 필요합니다. 헝가리 평원까지는 초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서쪽으로는 울창한 숲과 좁은 계곡, 그리고 돌로 쌓은 성체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초원의 기마 전술이 통하지 않는 지형입니다. 러시아와 헝가리에서는 평원에서 적을 끌어내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의 영주들은 성 안에 틀어박혀 버팁니다. 하나하나 공성전으로 무너뜨리려면 시간과 병력이 한없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보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원래 현지 조달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괴한 러시아와 헝가리에서는 더 이상 식량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오고타이의 죽음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바투는 이미 한계를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몽골군은 유럽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정복한 몽골에게도 넘지 못한 벽이 있었습니다. 네 곳입니다. 이집트, 베트남, 일본, 자바. 세계 제국 몽골이 무릎 꿇은 곳.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입니다. 1258년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구가 바그다드를 함락시킵니다. 바그다드는 500년간 이슬람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살고 있는 곳, 이슬람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훌라구는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칼리프를 양탄자에 말아 말로 밟아 죽였습니다. 몽골의 관습이었습니다. 고귀한 피를 땅에 흘리지 않는다는 전토, 잔혹한 존중이었습니다. 바그다드의 도서관이 불탔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먹물로 검게 물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십만 권의 책이 강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500년 이슬람 문명의 지식이 강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바그다드를 삼킨 훌라구는 시리아를 거쳐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때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맘루크 왕조였습니다. 맘루크. 이 단어의 뜻은 소유된 자, 즉
노예입니다. 원래 이집트의 술탄이 전쟁을 위해 사들인 노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군인들이 주인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맘루크들의 출신입니다. 투르크계였습니다. 중앙아시아 초원 출신의 투르크 소년들이 노예로 팔려와 이집트의 군인이 되고 결국 왕이 된 것입니다. 초원의 유목민이 이집트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초원 출신의 노예 군인이 같은 초원 출신의 세계 최강 군대와 맞붙게 됩니다. 1260년 9월 3일 아인잘루트,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름의 뜻은 골리앗의 샘.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거인이 쓰러집니다. 맘루크의 술탄 쿠투즈와 장군 바이바르스가 몽골군을 맞아 싸웁니다. 바이바르스는 일부러 소규모 부대로 몽골군을 도발합니다. 몽골군이 추격하자 내복해 있던 맘루크 본대가 양쪽에서 덮칩니다. 몽골군이 즐겨 쓰던 거짓 퇴각 전술을 맘루크가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같은 초원 출신이니까요. 몽골군의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괴멸합니다. 지휘관 키트부카는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번의 패배가 아닙니다. 칭기즈칸 이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몽골군의 불패 신화가 깨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중동의 역사를 바꿉니다. 아인잘루트 이후 몽골은 다시는 이집트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중동은 몽골이 아닌 맘루크의 세계가 됩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몽골이 이겼다면 이슬람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베트남입니다. 몽골은 베트남을 3번 침공합니다. 1258년, 1285년, 1288년. 3번 모두 졌습니다. 첫 번째 침공 때 몽골군은 수도 탕롱을 점령합니다. 지금의 하노이입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군이 사라졌습니다. 도시를 비우고 산과 정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몽골 기병은 초원에서는 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글에서는 말을 탈 수 없었습니다. 나무가 너무 빽빽했고 땅이 너무 질었습니다. 거기에 열대의 습기와 더위, 그리고 풍토병이 몽골군을 갉아먹었습니다. 초원의 전사들이 모기에게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은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작은 부대로 보급선을 끊고 야습을 걸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게릴라 전술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인물이 쩐흥다오 장군이었습니다. 세 번째 침공인 1288년, 쩐흥다오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바익당 강. 이 강의 수심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쩐흥다오는 강바닥에 끝을 뾰족하게 깎은 나무 말뚝을 수백 개 박아둡니다. 밀물대는 말뚝이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몽골 함대가 밀물을 타고 강을 올라옵니다. 베트남 수군이 나타나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합니다. 몽골 함대가 쫓아옵니다. 그 사이 썰물이 시작됩니다. 수위가 내려가자 물속에 숨어있던 말뚝이 배 밑바닥을 찔러 올립니다. 함대가 꼼짝 못하게 된 순간 내복해 있던 베트남군이 사방에서 화보를 퍼붓습니다. 몽골 함대는 전멸합니다. 이 전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같은 강에서 같은 전술이 3번 사용되었습니다. 938년에 응옥구연이 중국 남한군을 이 방법으로 격파했고 981년에 레호안이 송나라 함대를 같은 방법으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1288년 쩐흥다오가 몽골에게 똑같이 합니다. 3번 모두 바익당 강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 강을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몽골은 이후 베트남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베트남이 몽골의 조공을 바치며 무릎 꿇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을 지켜낸 겁니다. 겉으로는 무릎 꿇고 속으로는 창을 갈았던 나라.
그것이 베트남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입니다. 가미카제. 신이 보낸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태풍이 몽골 함대를 침몰시켜 일본을 구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1274년 1차 원정. 몽골과 고려 연합군 약 3만 명이 900여 척의 배에 나눠 타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대마도와 이키섬을 초토화시킨 뒤 하카타만에 상륙합니다. 지금의 후쿠오카입니다. 일본 무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의 전투 방식은 이랬습니다. 무사가 앞으로 나와 자기 이름과 가문을 밝힌 뒤 1대1 결투를 합니다. 몽골군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름을 밝히며 나오는 무사를 향해 집단으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화약 무기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철포라 불리는 폭탄이 터질 때마다 일본군의 말이 놀라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해안가에서 격렬하게 저항했고 몽골군은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상륙은 했지만 내륙으로 밀고 들어가지 못한 채 저녁이 됩니다. 그날 밤 폭풍이 불어옵니다. 배로 돌아간 몽골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철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몽골군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결정타였을 뿐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1281년 2차 원정.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14만 대군, 동로군 4만이 고려에서, 강남군 10만이 중국 남부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원정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300년 뒤 스페인 무적 함대가 깰 때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차 원정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동로군과 강남군의 합류 시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착한 동로군이 독자적으로 상륙을 시도하지만 일본이 1차 원정 이후 7년간 쌓아올린 석축 방벽에 막힙니다. 하카타만 해안을 따라 약 20km에 걸쳐 높이 2m의 돌벽을 쌓아놓은 겁니다. 기마 전술의 핵심은 넓은 평지에서의 돌격인데 해안에 벽이 있으니 상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2달 가까이 바다 위에서 시간을 끌던 중 태풍이 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태풍이었습니다. 함대의 대부분이 침몰하고 10만 명 이상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바람을 신풍, 가미카제라 불렀습니다. 신이 일본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1차 원정에서는 태풍 전에 이미 교두보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2차 원정에서는 석축 방벽 때문에 상륙조차 못한 채 바다 위에 떠 있다가 태풍을 맞은 겁니다. 가미카제는 일본의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신이 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준비하고 싸워서 버텨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몽골을 막아낸 그 전쟁이 일본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전쟁에 참여한 무사들은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줄 것이 없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땅을 빼앗아 나눠줍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방어전이었습니다. 새로 얻은 땅이 없었습니다. 무사들의 불만이 쌓였고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0년 뒤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합니다. 몽골을 막았지만 그 대가로 일본 자체가 흔들린 겁니다. 네 번째, 자바입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바섬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통쾌합니다. 1293년 쿠빌라이 칸이 자바로 원정군을 보냅니다. 자바의 케르타 나가라 왕이 몽골 사신의 얼굴에 먹물로 낙인을 찍어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호라짐의 수염, 키예프의 사신 살해에 이어 또 한 번 사신이 모욕당한 겁니다. 몽골군이 자바에 도착했을 때 케르타 나가라는 이미 내전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위자야라는 자바의 왕자가 몽골군에게 항복하는 척합니다. 반란군을 함께 치겠습니다. 몽골군은 위자야와 힘을 합쳐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그런데 반란군이 무너지자 위자야가 돌변합니다.
몽골군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열대의 낯선 지형에서 갑작스러운 배신에 당한 몽골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합니다. 위자야는 이 승리를 바탕으로 마자파힛 왕국을 세웁니다. 동남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양 제국, 몽골을 속여 이용한 남자가 세운 나라입니다. 사막의 이집트, 정글의 베트남, 바다의 일본, 섬의 자바, 네 곳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초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몽골군은 초원에서 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원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강점은 약점이 됩니다. 말이 달릴 수 없는 정글, 배를 타야 하는 바다,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세계를 정복한 제국의 한계는 결국 질이었습니다. 몽골이 밖에서 벽에 부딪히는 동안 안에서는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 로마 제국 시절 지중해 세계가 누렸던 팍스 로마나처럼 몽골 제국의 시대에 유라시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까지 하나의 제국이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국경이 사라졌습니다. 통행증 하나면 베이징에서 출발해 페르시아를 거쳐 흑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도적을 만날 걱정도 없었습니다. 역참 시스템이 길 위의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녀가 머리에 금을 이고 걸어도 안전한 세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비단길이 역사상 가장 안전했던 시기였습니다.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가 서쪽으로 갔고 페르시아의 보석과 유리가 동쪽으로 왔습니다. 인도의 향신료가 초원을 건넜고 유럽의 은이 중국에 흘러들었습니다. 물건만 오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오갔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몽골 제국이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모로코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가 30년간 12만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몽골 제국이 없었다면 이 여행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길 위로 물건과 사람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화약이 서쪽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에서 화약은 주로 폭죽과 신호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도달하면서 대포와 총으로 바뀝니다.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기술입니다. 화약이 없었다면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기사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항해 시대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의 인쇄술도 서쪽으로 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이슬람의 천문학과 의학이 동쪽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중국 원나라의 관측소에서 일했고 중국의 의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진료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 교류를 의도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정복한 땅에서 기술자와 학자를 데려와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제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열린 길 위로 한 가지가 더 움직였습니다. 병균입니다. 흑사병. 유럽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 몽골 제국의 교역로를 따라 퍼집니다. 흑사병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초원으로 추정됩니다. 설치류, 특히 마멋이라 불리는 초원의 다람쥐가 이 병균을 옮겼습니다. 이 병균이 교역로를 따라 동서로 퍼져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346년 크림반도의 카파에서 벌어집니다. 카파는 이탈리아 제노바 상인들의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킥차크 칸국의 몽골군이 이 도시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포위하던 몽골군 진영에서 흑사병이 터집니다.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몽골군 지휘관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투석기에 실어 성벽 너머로 던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생물학 전입니다. 카파의 제노바 상인들은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시칠리아로,
베네치아로, 제노바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1347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어떤 마을은 주민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시체를 묻을 사람이 없어서 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부리 모양의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부리 안에 향료를 넣어 악취를 막으려 한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재앙이 역설적으로 유럽을 바꿔놓습니다. 인구가 급감하자 살아남은 농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영주들은 농민을 붙잡아두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봉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기도를 해도 성물을 모셔도 사람들은 계속 죽었습니다.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신 대신 인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의 씨앗입니다. 몽골은 직접 유럽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투의 군대는 헝가리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연 길을 따라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고 그 결과 봉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칼로 정복하지 못한 유럽을 병균이 바꿔놓은 겁니다. 몽골은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그 연결은 번영을 가져왔고 동시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같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이 연결을 40년간 거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려입니다. 1231년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1차 침공이었습니다. 고려는 러시아처럼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도 개경까지 밀렸고 결국 항복합니다. 몽골은 다루가치라는 감독관을 남기고 철수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려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1232년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옮깁니다.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몽골군은 말 위에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거리는 불과 수백 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바다의 조류가 무서웠습니다. 빠른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이 해협을 몽골 기병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수백 미터가 수천 킬로미터보다 먼 거리가 된 겁니다. 고려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강화도만이 아닙니다. 내륙에서도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1232년 처인서, 지금의 경기도 용인입니다. 이 작은 성에서 승려 긴흔후가 몽골군 지휘관 살릭타이를 사살합니다. 정규군이 아니라 승려와 백성들이 지킨 성이었습니다. 충주성에서는 노비 출신 지휘관이 몽골군을 막아냈습니다. 귀주성에서는 주민들이 몽골군의 공세를 70여일간 버텨냈습니다. 고려의 산성 방어 체계가 몽골군을 괴롭혔습니다. 평지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좁은 산길에서는 기마 전술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정글에서 몽골을 막은 것처럼 고려는 산성에서 버텼습니다. 몽골은 고려를 6차례나 침공합니다. 30년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입장에서 고려는 애매한 상대였습니다. 완전히 정복하자니 산성마다 피를 흘려야 하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일본 원정을 위한 전진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1270년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고려 왕은 몽골 공주와 혼인하고 몽골의 부마국이 됩니다. 독립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지만 자주권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별초가 일어납니다.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진도로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며 3년간 저항합니다. 1273년 제주도에서 삼별초의 마지막 저항이 진압됩니다. 이로써 고려의 40년 항전이 끝납니다. 러시아는 4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호라짐은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40년을 싸웠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사에서 이만큼 오래 저항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1260년 아인잘루트. 이 전투를 기점으로 몽골 제국의 확장은 사실상 멈춥니다. 이집트에서 막히고, 베트남에서 막히고, 일본에서 막히고, 자바에서 막혔습니다. 밖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제국. 보통은 여기서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몽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멈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위기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적은 적군이 아니라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들이 서로 칼을 겨눕니다. 쿠빌라이와 아릭부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제국의 운명을 놓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